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쇼헤이 오타니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ESPN이 이번 오타니 통역사 불법 도박된 파문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정리를 했는데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좀 더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기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쇼헤이 오타니의 전 통역사 불법 도박 파문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데 ESPN이 이번 사태의 자세한 타임라인을 정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ESPN이 정리한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고 이번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지난 18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서울 시리즈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롬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처음으로 이 오타니 통역사가 불법 도박 파문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지난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ESPN 타임라인을 보면 네. 지난주 월요일 서울에서 이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알게 됐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그때가 18일 오전 8시 30분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8시 30분쯤, LA 시간으로 17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쯤에 롬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알게 됐고, 오타니와 관련한 심각한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커미셔너가 처음으로 인지했고, ESPN도 뭔가 있다 하는 아주 강한 냄새를 맡고 이제 취재를 시작한 게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였습니다. 그러면은 ESPN이 본격적으로 오타니 관련한 그 빅 이슈를 알고 취재한 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ESPN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취재를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날 한국 시간 19일 화요일 새벽 4시, LA 시간으로 18일 월요일 낮 12시에 처음으로 오타니 관련한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ESPN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23년 작년 9월과 10월에 각각 5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의 계좌 이체가 발생했다는, 이건 이제 팩트죠. 팩트죠. 이걸 ESPN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타니 계좌에서 불법 도박, 오렌지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50만 달러씩 두 번 돈이 간 건 사실이구나. 이걸 이제 ESPN이 화요일 새벽 4시에 한국 시간으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오타니 계좌에서 매튜 보이어가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2차례 송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바로 오타니 에이전트에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ESPN이 물어보니까 오타니 에이전트가 잠깐만 기다려줘, 확인해 볼게,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ESPN이 본격적으로 네. 취재에 나서면서부터 오타니 측의 행보가 조금씩 좀 뭔가 얘기가 좀 꼬였네요. 네, 근데 꼬였어요. 오타니 측 대응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국 시간 19일 화요일 아침 6시 30분쯤에 LA 시간이니까 1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쯤에 오타니 측이 위기관리 PR 대변인을 임명을 했어요. 그 Crisis Communication Spokesman을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오타니 측을 대신해서 이제 ESPN에 연락했는데, 연락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앞으로 나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같은 날 화요일 한국 시간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LA 시간 월요일 15일 오후 5시 30분쯤에 오타니 대변인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PR 대변인이죠. PR 대변인이 오타니가 이베이 미즈하라 도박 빚을 대신 갚았다고 이 대변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오타니 에이전트에게 오타니가 통역사 빚을 갚아줬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대변인은 이때 ESPN에게 오타니가 그렇게 인정했다, 뭐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에이전트가 오타니 통역사로부터 들은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오타니한테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영어권 사람이고 오타니는 일본어권 사람이니까 자기가 대화가 안 되니까 통역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 이베이 미즈하라에게. 그러니까 이베이 미즈하라에게 야, 이런 일이 있다는데 오타니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미즈하라가 중간에서 알았어, 알아볼게 하더니 잠시 후에 이제 그 오타니 대변인에게 오타니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 듣고 대변인은 그대로 다 믿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타니가 이베이 빚 50만 달러씩 나눠서 갚아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오타니가 그랬다고 그 당시 대변인이 ESPN에 얘기한 거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치가 50만 달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제 ESPN은 그러면 어찌됐건 불법 도박한 사람이 이베이 그 통역관이니까 통역사와 직접 얘기하고 싶다, ESPN 이렇게 얘기했고, 오타니 대변인도 오케이
동의하고 그래서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LA 시간 19일 화요일 저녁 6시 5분에 그 도박 빚이 총 450만 달러 이상이라고 이제 오따니 대변인이 밝혔고, 근데 이 내용은 ESPN이 이미 취재를 통해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렇게 지금 흘러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ESPN이 통역사고 단독으로 이제 네. 인터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따니 PR 대변인의 주선에 의해서 ESPN과 20일 수요일 11시 30분 한국 시간 11시 30분 LA 시간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베이 미즈하라가 90분 동안 ESPN과 단독 인터뷰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설명을 했죠. 2021년에 도박업자 매튜 보이어를 이 샌디에고의 한 포커 게임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LA 에인절스 선수들이 경기 후에 이제 여흥을 즐기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매튜 보이어가 운영하던 오렌지 카운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자기가 접속한 게 아니라 샌디에고 포커 게임장에서 매튜 보이어가 LA 에인저 선수들이 도박하던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린 플리처 그 당시 LA 에인저 선수죠. 이 지인을 통해서 매튜 보이어가 포커 게임에 합류했고, 여기서 이제 매튜 보이어를 알게 됐고, 매튜 보이어를 통해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베이 미즈하라가 고백을 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근데 현금이 자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용으로 크레딧으로 도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구를 제외한 NBA, NFL 국제 축구 등에 베팅했고, 당시 이베이 연봉이 8만 5천 달러밖에 안 됐는데 2022년 말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도박하면서 빚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요. 근데 차마 오따니에게는 말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ESPN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난 차마 오따니에게 월급 받는 대로 도박하는데 다 날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오따니 라이프 스타일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더 말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2013년에 처음 오따니와 관계를 맺고 10년 동안을 이제 형제 같은 관계였고 자기 부인보다 오따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정도였는데, 근데 그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 하면서 살다 보니까 2024년 올해가 되면서 도박 빚이 이제 400만 달러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오따니를 찾아가서 다 털어놨다. 그러니까 오따니가 탐탁치 않아 했지만 도와준다고 했다. 오따니는 빚을 진 상대방이 도박업자인 줄 전혀 몰랐고 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빚을 졌다고 했고 빚을 갚기 위해 송금해야 한다고 했고 오따니는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거 묻지도 않았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통역사가 ESPN과 첫 번째 인터뷰에서 지금 그 통역사가 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단독 인터뷰 하루 만에 오따니 측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ESPN이 그리고 이게 수요일 오전에 이런 인터뷰했고 그날 저녁이 2024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죠.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에 5대1로 이겼고 이때까지만 해도 오따니 아무것도 몰라서 더가웃에서 이베이 미즈하라와 함께 웃는 모습, 대화 나누면서 웃는 모습이 포착됐고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20일 경기 개막전 끝나고 밤 10시에 한국 시간 밤 10시 LA 시간 20일 아침 6시에 이베이가 ESPN과 단독 인터뷰했다는 걸 알고 있다. 메이저리그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방기관으로부터는 연락받지 못했는데 ESPN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LA 다저스가 그날 개막전을 한 날 밤 11시 한국 시간 밤 11시에 클럽하우스 미팅을 가졌습니다. LA 시간으로 20일 아침 7시 수요일 아침 7시에 마크 월터 구단주가 직접 나타나서 선수들에게 부정적 뉴스가 뜰 거다. 이렇게 클럽하우스 미팅에서 알려줬다고 그러고요. 이베이 미즈하라가 선수들 앞에 나서가지고 선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도박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수들에게 사과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앤드류 프리드만 사장도 있었는데 앤드류 프리드만 사장도 이베이 얘기만 들었으니까 오따니가 이베이 도박 빚을 갚아줬다 이런 얘기를 앤드류 프리드만 사장도 선수들 앞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황당했다고 그럽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이런 반응이었다고 그래요. 뭐 네가 도박해서 빚이 있나 본데 그런 얘기를 왜 우리 앞에서 하는 거고 뭐 왜 네가 사과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그 당시 다저스 선수단의 반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있는 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오따니 선수도 있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그 오따니도 당연히 클럽하우스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베이 미즈하라가 영어로 선수들 앞에서 사과했고요. 예. 그러니까 오따니에게는 통역하지도 않았고 따로 오따니에게 뭐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따니는 뭔가 이상하다.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오따니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다저스 클럽하우스 미팅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자기와 관련해서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베이 미자라가 영어로 뭐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차 안에서. 그래서 오타니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LA 다저스는 이 시점까지 오타니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이베이 미자라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이베이 미자라가 하는 얘기를 다 믿었고, 그러니까 마크 월터 구단주까지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앤드루 프리드만 사장까지 나서서 이베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선수들에게 다 전했고. 그래 그런 상황.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다저스 선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베이에게 좀 노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긴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돌아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서 곧바로 대역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ESPN 보도를 보면 숙소로 돌아간 오타니가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날 밤을 거의 샌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계좌를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450만 달러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한국 시간 21일 목요일 새벽 0시 32분 미팅이 11시에 시작됐으니까 미팅 끝나고 호텔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새벽 0시 32분에 ESPN에 그 대변을 시켜서 컨택을 시켰다고 그래요. 이베이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 보도하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베이가 거짓말했고 오타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오타니 변호사가 한국 시간 그날 목요일 새벽 3시에 ESPN에 성명서를 보내서 오타니 입장에 대해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타니가 엄청난 횡령 피해자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법적 대응할 것이다. 이런 걸 ESPN에 알렸고요. 그러니까 이베이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기사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LA 다저스가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 30분에 오타니 측으로부터 비로소 이 상황을 전해 들었고요. 전에 듣자마자 바로 해고해버린 이유가 구단주와 사장까지 다 속인 거죠. 이게 그렇죠. 굉장히 꼴이 네. 우습게 된 거고. 그러니까 LA 다저스가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통역사를 해고했을까?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마크 월터 구단주, 앤드루 프리만 사장이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이 이베이 네, 때문에 네. 선수들 앞에서. 그러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타니 선수 측에서는 이페이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면서 보도하지 네.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네. 했는데 ESPN은 이페이와 또 추가 인터뷰를 했죠. 했다면서요. 이미 이베이가 중요한 인물이 됐고 네. ESPN 입장에서는 뭐 컨택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 21일 목요일 새벽 4시 55분에 이베이 미자르와 전화 통화를 했고 전화로 2차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베이가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인터뷰 90분 동안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타니는 자기의 도박행위라든가 도박빚이라든가 도박빚 청산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도난과 횡령 혐의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질문에는 노코멘트하라는 그런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지금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ESPN이 확인하는 오타니가 언제 상황 인지했냐 하니까 이베이는 그런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러고 뭐 오타니와 관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타니에게 거짓말했냐 그랬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통역 과정에서 일부러 오타니를 속였냐니까 그런 적은 없다. 일부러 속인 적은 없다. 그리고 오타니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갔는지를 묻는 이게 사실 횡령의 핵심인데 이걸 본인이 인정하면 유죄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걸 이제 문자 메시지로 ESPN이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ESPN 정리하는 이 오타니 선수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그렇죠. 됐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타니 통역사로서 오타니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불법 도박 의혹이 그러니까 불거져서 세상에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타니 입장에서는 단순 통역사를 넘어서 친구이자 개인 비서 이베이 미자라를 엄청나게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이제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자기 계좌에서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제 그 부분을 사람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타니는 그런 모든 걸 맡겼던 거예요. 본인은 야구에만 전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하다 보니까 평소에 계좌 확인 같은 걸 하지도 않았고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타니도 이번 일을 통해서 세상 무섭다는 걸 아마 좀 배워야죠. 배웠지 않았을까 싶고요. LA 다저스도 이번 일을 통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글쎄요. 오타니가 영어가 안 되니까 이 오타니 통역사에게 모든 걸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아니 근데 오타니도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전 그것도 또 정말 입일 수가 없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부활절 이스터입니다. 이 올해 부활절을 맞아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아주 커졌다고 하는데 계란값과 초콜릿 가격 등이 너무나 오른 것에 따른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에 상당수 미국인들은 올해 부활절에는 작년보다 돈을 덜 쓸 계획이라는 소식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 가격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 12개가 든 계란 한 판은 지난달 거의 3달러였습니다. 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달러 99센트인데요. 이건 분명 작년 부활절을 앞둔 시점보다 내려간 것이긴 합니다. 작년엔 무려 4달러 21센트였으니까요. 네. 하지만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많이 비싼 편입니다. 2021년 2월엔 계란 12개 한 판에 1달러 59센트였습니다. 그럴 때가 그런 가격이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네. 2년 전에 비하면 약 1달러 40센트가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작년보다 한 10에서 15% 계란 가격이 내려갔지만 2021년과 비교를 하면 약 2배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하네요. 유럽도요? 그때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뭐 유럽을 포함해서 달걀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네. 그 조류 독감 때문입니다. 아 또요? 네, 2020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병한 후에 2021년에 이곳 북미 지역으로 확산했고요.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1억 3,100만 마리 이상 가금류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은 농장에서 도살 처분됐습니다. 그 조류 독감 여파는 여전한데요. 연방 농무부는 작년 12월 상업용 농장 45곳 또 33개 백야드 농장에서 조류 독감 케이스가 확인이 돼서 모두 1,140만 마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조류 독감만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계란값은 바로 내려가는 겁니까? 계란 가격이 더 내려가면서 안정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농장에서 닭들을 다시 기르려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계란 공급량이 낮아지고 가격은 상승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농장에 너무 많은 닭들로 이제 채우게 되면 계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여름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12개에 2달러대로 폭락했던 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급과 수요를 잘 조사해서 수익성 있는 그런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텍사스 A&M 대학의 데이빗 앤더슨 교수는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닭 사료 비용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2020에서 2022년 사이 2배가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농부 입장에선 계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도 사실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실정으로 농장 문을 닫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앞서 지금 말씀하신 조류 독감, 닭 사료 비용 상승 이거 외에도요. 그 달걀의 가격 상승에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서요. 네, 그 달걀 판매하게 되는 닭 같은 경우에는 네. 케이지 프리 시설에서 예. 꼭 키워야 하는 그런 법으로 네. 규정한 경우가 있죠. 이거 네.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럴 때 농부들은 시설을 전환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를 위한 돈이 계란 가격 상승을 통해 채워진다는 분석이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런 농장들이 케이지 프리 시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걸 다 예. 마치게 되면 그 비용이 나중엔 들어가지 않게 돼서 계란 가격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좀 마음이 삐뚤어서 그러시지. 이 뭐 조류 독감이다, 사료값이 올랐다 이거 다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이죠. 에? 계란값을 올리기 위한 그냥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그런 느낌 저도 들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아무래도 부활절에는 이 계란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에는 조금 내려가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매년 부활절 때마다 가격이 좀 오르죠. 오르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수요가 이제 늘어나서 그렇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수요는 줄어들며 계란 가격도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 3개월 동안 계란 가격 소폭 상승했는데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란 가격은 2.8%
20%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수 있긴 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부활절 앞두고 달걀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요. 달걀 말고 부활절에 많이 주는 선물의 가격도 올랐다면서요. 네, 그 바로 초콜릿의 주 원료죠. 코코아 가격. 코코아, 네. 네. 얼마 전 주영석 국장께서도 그 카카오 생산량 줄면서 네. 초콜릿 가격 오른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어제 오늘 코코아 가격이 공급 부족 영향으로 급등했다는 소식 이 주요 경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코코아 선물 가격은 어제 사상 처음으로 1톤당 $9,00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서 네. 오늘 아침엔 또 $10,000를 돌파했다는 와.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코아 가격. 상업용 금속인 구리 가격과 비교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구리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산업용 구리 5월물은 어제 파운드당 $3.99였는데 그게 1톤으로 가격을 이제 환산해 보면 $8,8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코아 가격은 이번 달에만 60% 정도가 올랐고 그렇게 구리 가격을 넘어섰고요. 올해 들어서만 이미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코코아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초콜릿 가격은 당연하게 또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부활절에 달걀 모양으로 된 초콜릿 많이 선물로 주죠. 주고 받는데요. 네. 초콜릿 가격은 이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리서치 회사 NIQ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이 부활절 달걀 모양의 초콜릿의 평균 단가는요. 작년에 비해서 1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초콜릿 주고받는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코코아 가격 급등 여파를 확연히 다 느끼고 있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에선 인기 있는 부활절 달걀 모양 그 초콜릿 가격이 평균 50% 와. 치솟은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엔 일부 상점에서 이 부활절 초콜릿 구입을 위해서 할부나 대출을 제공할 정도라고 하니까 어이구. 얼마나 그 서민들의 또 부담이 커졌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선 초콜릿 부피를 줄이거나 코코아를 다른 재료로 대체한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주영석 기자가 그 코코아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미리 사놔야 되겠다 코코아를 그래서 사러 갔는데요. 이미 올라 있더라고요. 한 $3 정도가 올라 있는 걸 발견하고 벌써 올랐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부활절에 소비가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재정 전문 사이트 왈렛허브가 오늘 아침에 2024 부활절 관련 설문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꼴, 거의 70% 정도 미국인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부활절에는 소비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또 빚 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이었고요. 또 전체 61% 미국인들은 올해 부활절 소비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피부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꼴은 부활절을 위한 예산이 아예 없다고 없다. 했습니다. 네. 모든 게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니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부활절 말입니다. 뭐 네. 이렇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즐기기도 하고 그러던 분들이 올해 한 해 쉬어가자 뭐 당연한 거겠죠. 네. 더더구나 뭐 그런데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뭐 부활절 그렇게 무슨 이게 뭐 따로 무슨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교회들은 달걀 삶아서 달걀. 그림 그리고 색칠해서 나누고 그런 거는 하기 때문에 달걀은 필수적이거든요. 부활절 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규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춘택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납세자가 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주식회사 형태, 이 코라든지 아니면 LLC로 사업을 할 때 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세금 보고 이외에 어떤 보고 의무 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이 베네피셜 오너십 보고는 도대체 뭐예요? 저희들도 맨 처음에 나온 언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베네피셜 오너십이 뭐냐?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베네피셜이라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예를 들자면은 라디오 코리아는 가명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오너가 누구야? 이사가 누구야? 사장님이 누구시야? 그다음에 거기에 스크리타리가 누구야? 네. 이러이러한 모든 보고를 많이 보고를 해라. 누구한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주정부에다 보고한 거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연방 정부의 범죄 단속국이 있어요. 금융 범죄 단속국. 그러니까 보통 일반 형사법은 FBI가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근데 금융 범죄는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니까 재무부 산하에 IRS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재무부 산하에 범죄 금융정보 범죄 단속국이라는 데가 있어서 범죄를 단속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가장 정보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한 것들 다 보고하시오. 이러이러한 것들 보고하시오. 뭐 상장회사 이러이러한 거 보고하시오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해 왔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서 코퍼레이션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스몰 코퍼레이션, LLC 앞에 ABC 코퍼레이션. 그럼 과연 누가 소유주예요? 누가 이사예요? 누가 주주예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과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왔지만 네. 지금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3년 전에 2년 반 전에 법을 만들어서 유예기간 2년 반을 거쳐서 1월 1일부터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 보고해라. 이게 모든 법은 좀 큰 사람들은 보고하고 좀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다 면제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좀 조금 규모 적은 것은 다 안 해도 돼. 좀 큰 사람들만 보고해. 근데 이건 거꾸로 돼 있어요. 큰 사람들은 다 면제를 받고 적은 사람들 소위 뭐 종업원이 뭐 한 5명, 10명까지 있는 소규모 기업체들은 이 핀센의 법에 의해서 당신 모든 사항을 보고해라. 그러니까 그 보고해야 될 버든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게 다 그 페널티가 굉장히 적은데 이쪽 페널티는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도적으로 너 보고 안 했어? 그러면은 만불을 물어야 돼요. 벌금이 만불이야. 그걸 다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형사법도 있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실시가 금년도에 돼요. 그러면 과거에 설립되어 있는 법들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느냐? 그것은 금년 말까지 보고하면 돼요. 올해 금년이 말까지.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뭘 보고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가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시작된 것은 시작되자마자 30일 내내 보고를 해라. 근데 뭘 보고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베네피셜 오너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죠. 네. 예를 들면 주주로서 아무라도 주식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보고를 한 뜻은 아니고 전체 주식의 25% 이상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회사의 이사들, 회사의 재무담당이사, 세큐리터리, 그다음에 CEO, 뭐 CFO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보고 대상이 돼요. 개인 정보를 보고하는 거예요. 개인 정보. 뭘 보고하느냐? 뭘 보고하냐? 그게 예를 들면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최영우 씨 개인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돼. 주소, 주소, 전화번호, 스트리트 애드레스, date of birth, 드라이브 라이선스 or passport 넘버까지. 예.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하나 뭐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돈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조그마한 회사를 하더라도 뭐 개인 비즈니스로 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한 말로 법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요 전체 스몰 비즈니스가요 3,200만 개나 된답니다. 와. 그 중에서도 해마다 한 500만 개 이상씩 만들어지고
근데 그 사이에 숨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돈 세탁을 방지하겠다는 그렇죠. 돈 뜻인가요? 세탁도 하고 테러를 방지한다, 탈세를 방지한다, 여러 가지 명분은 그러니까 다 있죠. 유령 회사를 세워놓고 유령 회사를 거기서 세워놓고 움직이는 그곳을 거를 잡겠다. 옛날에는 은행으로를 통해서만 정보를 수집했는데 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빠지는 것은 대기업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그런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다.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보고 의무가 있으니까 따로 예.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도 조금 좀 반대가 심했어요.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쉬운 법이 통과될 때 그러면은 개인 기업 한 사람도 20명 이상이 월급쟁이가 있으면 풀타임으로 20명 있으면은 보고 의무 없다. 그다음에 500만 불 연간으로 해서 500만 불 수입 이상으로 IRS에 보고했으면은 뭐 의무가 없다. 그런 조항으로 좀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그 밑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자들은 해마다 보고해야 되고 또 변경이 됐을 때는 즉시 보고해야 되고 주소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뭐 아이디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은 뭐 보고 양식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세금 보고할 때 하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만드는 게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한번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직원도 한번 그래요? 시켜봤어요. 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무 구조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내가 혼자 주인이고 혼자 사장이고 혼자 이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 주식이 수십 명 잘잘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디렉터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 예. 그런 사람들을 다 보고해주다 하고 보면은 자기네들 기록으로는 빠르면 2시간 많이 걸리면 10시간도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오. 쉽지 않죠. 아니 근데 그렇게 모든 그런 인포메이션을 되도록이면은 숨겨서 좀 무슨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모든 걸 다 까버리게 되면은 그거 정말 우리는 좀 숨기고 싶죠. 우리는. 크레딧 그 도용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는 안 주고 리포팅 리퀘어먼트만 주고 리퀘어먼트를 만약에 어기면은 이러저러한 굉장히 다른 페널티보다 제일 셉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정보가 데이터가 다 이렇게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예. IRS에 예. 그거 한번 뚫리면 큰일이겠네요. 대단하죠. IRS의 국세청의 자료하고 이민국의 자료하고 그런 정도의 자료가 뚫렸다 그러면은 국가가 문제가 생기죠. 네. 그건 문제가 없는데 불편을 굉장히 처리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개인 보기엔. 정보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항상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사를 갔다 이메일을 다른 그럼요. 걸 쓴다 이러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서 종업원이 20명 이상이나 그다음에 500만 불 이상. 총소득이 500만 불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영호 앵커님이 회사를 5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한 개당 20명씩은 있어. 5개면 100명 아니야? 네. 100명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한 개당 20명으로 취급하니까 보고를 해야 돼. 그것도 좀 불리하죠. 굉장히 그 회사를 많이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부동산 하나에 LLC를 하나 만든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는요. 비영리 단체가 우리가 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영리 단체에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IRS의 모든 자료를 우리가 돈 내는 사람이 정보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내 개인 텍스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현수 씨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자료를 제3자가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남프로핏은 내가 거기다가 사회구 장학재단에다가 내가 얼마를 돈을 냈다 그러면 내가 사회구 장학재단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따로 네. 보고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세상이라는 게 점점 더 좀 살아가기가 쉬워야 되는데 예.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얽어매는 게 더 많아지고 뭐가 아침에 이렇습니까? 예,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은 SBA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제도가 나왔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그런 거 또 나오면 ERTC에서 이렇게 IRS가 크레딧이 준다니까 신청을 하세요라는
주제로 가지고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주제가 이렇게 딱딱하니까. 아니 네. 근데 말이죠. 이게 솔직히 말이죠. 그래요. 저도 지금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돈 주는 거밖에 없었어. 그럼요. 네. 그거 외에는 뭐 하나도 정부가 나한테 반갑게 해준 게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가나 하는 생각만 했지. 예, 맞습니다. 뭐 600불 주고 1,200불 주고 아, 또 그때 1,400불 좋았어요. 주고 네. 그다음에 월급쟁이 하신 분들은 또 그 UI도 주고. 네, 맞습니다. 아, 그게 굉장히 많이 주니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줘. 이렇게 연말에 줘도 되나 그랬어요. 되나? 이렇게 받아도 되나? 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 또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체를 설립할 때 그 정보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변경이 있으면 추가로 이제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 보고하고 그거하고는 이게 보고가 하나는 주정부에 가는 거예요. 그 주정부는 주정부야. 네. collectively 전체적으로 연방 정부에는 여기 보고해도 아. 이런 보고가 기초가 돼서 예. 더 추가해서 연방 정부에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주정부에다 보고한 것도 1년 내지 2년마다 그 보고 주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걸 보고하지 않았을 때 250불의 페널티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끔빡 잊어버려 가지고 네네. 우리한테도 그런 영주가 오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파일링 피 25불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 변경이 없어도 변경이 없다는 걸 보고해 줘야 된다고. 여기는 아, 그래요? 변경이 있으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250불을 굉장히 많이 페널티를 먹었는데 그래도 팬데믹 때는 그 페널티가 많이 웨이브가 됐어요. 아마 금년도부터는 스테이트에도 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도와줄 것 같아. 근데 스테이트의 그 정보는 퍼블릭 정보예요. 퍼블릭한테 마음대로 릴리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정부 것은. 연방 정부 이것은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공유를 하지만은 일반인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